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시설에서도 확장 움직임이 보입니다. 동창리 발사장으로도 알려진 서해 위성 발사장 주변 건물 수백 채가 철거되고 인근 마을도 사라졌습니다. 단독 보도 이예린 기자가 이어갑니다. 2012년 이후 북한이 7차례 위성을 발사한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대형 로켓 조립동과 엔진 실험대, 발사대까지 갖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심 기지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일대에서도 최근 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발사대 인근은 건물이 빽빽했는데 최근 위성 사진을 보니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진 흔적도 보이는데 연료 주입 등 시험시설 증설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발사장 인근 마을도 지난 한 달 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빈터에는 건설부대 임시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자리는 앞으로 이동식 발사대의 진입로나 최신화한 조립 연료 주입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김정은 위원장 방문 이후 서해 위성 발사장은 시설을 계속 확장 개선해 왔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에겐 비핵화라는 틀을 벗어나라.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키기 어렵다. 이걸 확실하게 인식시키겠다라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은 이들 국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동 사태 소식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의 대형 다리가 미군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8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 파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다리 상판이 힘없이 내려앉습니다. 이란 테헤란과 카라지를 잇는 높이 136m짜리 B1 고량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대낮에 폭격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대 교량이 무너졌다며 직접 폭격 영상을 공개하고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면서 이란 파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2차례 교량 공습으로 8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다쳤다고 이란 매체가 전했습니다. 교량 파괴 뒤 미군은 이란 미사일 드론 부대 보급로를 끊었다면서 합법적 공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 교량은 개통도 안 됐고 군수품 보급로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زمان افتتاح نوروز امسال بود به خاطر مسائل جنگ عقب افتاد و 이란 최대 교량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미국 언론들은 드라마틱한 비디오 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리 정도가 아니라 발전소와 석유시설 타격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우한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트럼프 엄포 이튿날 화재로 전선을 이탈했던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가 21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부시 항모전단까지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만만 인근에서 작전 중인 링컨함까지 합류하면 항모 3척이 중동 해역에 모입니다. 이라크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차를 낮은 고도에서 직접 때리는 A-10 워터호그 공격기 18대도 투입됐습니다.
Given the increase in air superiority, we've successfully started to conduct the first overland B-52 missions. 파리 공수사단과 해병 원정대 등 중동에 배치된 지상군 병력은 7천여 명. 호르무즈 해협 연안과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이 지상작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하르그 섬 등 이란의 석유 시설을 파괴할 경우 이미 폭등한 유가가 배럴당 $150 이상으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원유가 바다로 유출될 경우 환경 파괴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석유 시설을 아직 남겨둔 것은 결국 석유 통제권 장악을 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란과 저항해축 세력도 민간 시설 등을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란은 다리 폭파도 되갚아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또 격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를 자국 영공에서 두 번째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거대한 폭발을 고려할 때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6차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땅이 마구 흔들렸고 공장 등 건물들이 구겨지듯 부서졌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주요 교량 8개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교량 폭발을 눈에는 눈으로 되갚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란이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건 바레인 현지 통신사였습니다.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날 하루 약 15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150여 발을 쏟아 부었습니다. 헤즈볼라는 또 소형 자폭 드론이 이스라엘군 전차를 정밀 타격하는 동영상을 내놓았습니다. 이 드론은 전파 방해 우회 기능도 탑재한 걸로 알려져 이스라엘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쟁 이전 상태론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만으로 갑니다. 자, 노지영 기자, 새로 만든다는 호르무즈 규칙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이란 외무차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오만만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대국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진출을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미국도 호르무즈 문제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허락을 받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들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도 제 뒤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보입니다. 오만 선박 3척이 이란 항로를 거치지 않고 오만 해안가를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확인된 선박은 초대형 유조선 2척과 LNG 운반선 1척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례적인 항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면 거의 3주 만에 이란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첫 번째 선박 그룹이 됩니다. 네,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국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곳 오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만에도 미국 기업들이 모인 지식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보니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입주해 있는데 기업들이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오만 대사관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미국 빅테크 기업과 관련 단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걸프 국가의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피격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르무즈를 열기 위해 외교적 노력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 40여 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방어 차원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상으로 열린 40여 개국 외교장관 회의. 한국을 비롯해 나토 주요 회원국과 걸프국들이 참여했고 미국은 빠졌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란이 승리해선 안 된다며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 압박과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논의했습니다. including collective mobilisation of our full range of diplomatic and economic tools and pressures. 이번 회의는 호르무즈 문제를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소집됐습니다. 파병 등 군사 대응에는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유엔 안보리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내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방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선박의 안전한 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방어 조치는 승인한다는 취지입니다. نحن واثقون من أن مشروع القرار ينسجم مع القانون الدولي ومع أحكام اتفاقية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قانون البحار. 이 결의안은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주도했는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호르무즈 긴장 수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국기 색상의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글로 방명록에 서명하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집니다. 정상회담에선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Je pense qu'on peut faire des choses utiles pour stabiliser dès que les bombardements auront cessé la situation à Hormuz. 두 정상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중동발 경제 에너지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Nous avons abordé la crise au Moyen-Orient, éclairant d'une réouverture du détroit d'Hormuz. 양국은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핵심 광물, 원전, AI 등에 관한 양해각서 11건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봄 기운을 만끽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보담 기자, 밤이 늦었는데 지금도 인파가 많네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밤이 깊어지면서 주변은 어두워졌지만 불빛에 비친 연분홍 벚꽃들은 잘 보이실 겁니다. 해가 져서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는데도 벚꽃길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을 시작으로 주말 사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벚꽃잎이 떨어지기 전 만개한 벚꽃을 즐기기 위해서인지 평일인데도 확실히 많은 시민들이 여의서로를 찾은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벚꽃길을 산책하거나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 공연과 음식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벨리곰 행렬도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곧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벚꽃 많이 보자. 벚꽃도 좋아해줘. 평일 아니면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왔어요. 인생값 좀 건지셨어요? 잘 찍었지?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그제부터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과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에서 여의 하류 나들목 일대가 통제됐는데요. 교통통제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해제됩니다. 또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당산역 등 인근 지하철역은 인파가 몰릴 경우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 현장에서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봄비 소식에 꽃잎이 떨어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산불 걱정은 조금 덜게 됐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33년 만에 민간에 개방된 홍릉숲.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에 나무마다 색색의 봄꽃이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홍릉에 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꽃이 아름다워가지고 오면서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왔죠. 밤사이 날씨는 급변합니다.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을 따라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선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4일 토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걱정은 크게 덜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엔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평균 15건에 가까운 산불이 집중돼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가 왔을 때 산불이 지연되는 효과는 비가 5mm 정도 왔을 때 한 25시간 정도, 그리고 10mm 정도 왔을 때는 한 50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다음 주 초반과 중반에 또다시 봄비가 예보된 만큼 당분간 산불 예방 효과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한편 최근 유난히 공기질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서울에선 지난달 절반 가까이가 미세먼지 나쁨 단계였는데요. 원인을 따져보니 북극 상공이 지목됐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온통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평소의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도 유난했습니다. 3월 서울의 나쁨 단계는 13일, 이틀의 하루꼴이었습니다. 원인은 한반도 부근에 강하게 자리 잡은 고기압. 지난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분석했더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기압이 두드러집니다. 바람도 덩달아 약해져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쌓이는 날이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3월엔 바람이 약할수록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농도가 2번째로 높았던 올해, 바람 역시 역대 2번째로 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극 상공에 주목합니다. 3월 초에 성층권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소용돌이가 깨지는 성층권 돌연승원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의 순환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평소 북극 상공을 강하게 돌던 극소용돌이가 느슨해지며 두 갈래로 쪼개진 겁니다. 그 틈새인 캄차카반도 부근 상공에선 거대한 벽처럼 굽이치는 기류, 블로킹이 발달했습니다. 한반도 부근 공기 흐름도 막혀 고기압이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계절관리제 등으로 미세먼지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북극을 포함한 전지구적인 기상 여건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엔 모래먼지가 강타해 마치 필터를 씌운 것처럼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기에 폭풍우까지 몰아치면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남부의 유명 관광지 크레타섬. 마치 우주에 온 것처럼 바닷가도 거리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도 믿기 힘든 광경. 휴대전화로 담아봅니다. 강력한 폭풍 에르미니오가 그리스를 강타하면서 불어온 모래먼지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먼지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하늘이 붉게 보인 겁니다. 이번 폭풍은 비구름을 동반하면서 폭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 도로가 끊겼고 떠밀려온 돌과 흙으로 주택가가 엉망이 됐습니다. Το είδαμε πάρα πολύ νερά πήγαμε στο σπίτι μέσα και φαντάζεσαι μπορείς να ανοίξεις την πόρτα και να πας έξω. 홍수가 나면서 이곳에 살던 50대 남성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Βρέθηκε το παιδί πνιγμένο κάτω από τις ρόδες των αυτοκινήτων εδώ πέρα. Τα ποτάμια εδώ μέσα τελειώσανε. Πλημμύρισε το σπίτι μου, έχω πάθει μεγάλη ζημιά. 외신은 그리스가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홍수와 산불로 고통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급격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폭풍으로 하늘길과 뱃길도 일부 차질을 빚은 가운데 하루 사이 600건이 넘는 구조 요청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호주 샤크베이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폭풍으로 인한 모래먼지가 원인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다음 택시를 타고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한 달 전쯤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정체를 유발해서 잡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당시 영상과 함께 최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도로 분리대를 뛰어넘어 황급히 뛰어갑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다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겁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곧장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 남성이 탄 택시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피의자가 탄 택시의 위치를 추적한 경남경찰청은 즉각 인접한 충북경찰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 무렵 출동한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가로질러 천천히 달리며 차량 통행을 막아섭니다. 이윽고 차들이 완전히 멈춰섭니다. 피의자가 탄 차량을 고립시키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입니다. 지그재그 운행을 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낮춰 차량 정체를 유도를 해서 그 택시가 1차로에 정차된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이 탄 택시가 멈춰서자 경찰이 다가갑니다. 안전을 위해 택시기사를 먼저 내리게 한 뒤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가가 택시에서 검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발빠른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력범죄 피의자를 범행 3시간 만에 사고 없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사위에게 폭행당하고 여행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와 관련해 속사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모는 자신의 딸이 남편인 사위에게 상습적으로 맞는 걸 알고 딸을 보호하려고 같이 살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조모 씨. 경찰은 평소 조 씨가 장모와 아내 모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셋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동거했는데 동거 기간 가족들에게 살갑게 대했던 조 씨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와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위의 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원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엄마 보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네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노?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기 있었다 그러네. 사위인 조 씨는 올해 2월 경북 경산에서 대구 중구 원룸으로 이사한 날부터 장모가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이유로 장모까지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모녀의 휴대전화도 빼앗아 가정폭력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거 7개월 만에 사위의 장시간 폭행 끝에 장모는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조 씨는 아내 최 씨에게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아내의 일상을 통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내 최 씨 역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행과 가정폭력 사이 연관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토대로 조 씨의 범행 검색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국민연금이 쿠팡 상장 때부터 갖고 있던 쿠팡 주식을 거의 모두 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액수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쿠팡에 처음 투자한 건 2021년.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입니다. 이후 줄곧 쿠팡 주식을 보유해왔고 지난해 8월 말 기준 2,018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 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각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남은 쿠팡 주식이 수억 원어치에 불과하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로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본 데다 부실 대응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들여서 키웠는데 로비를 통해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마피아 집단 같은 행위를 심각하고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와 이제 판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불거진 배송기사 노동권 문제와 납품업체 대상 갑질 논란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운용지침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 요소,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도 고려해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의 쿠팡 주식 매각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최근 약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동물병원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 이미 2달 전 다른 인물에게도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로를 지나는 검은색 차량.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딥니다. 교차로에 다다랐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느릿느릿 주행하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당시 30대 운전자는 손목에 주사바늘을 꽂은 채 잠들어 있었고 차 안에선 프로포폴과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경기 의정부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잠든 채 검거됩니다. KBS 취재 결과 두 운전자 모두 동물병원 원장 50대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첫 사건 마약류 공급처로 지목돼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로부터 11일 만에 또 다른 손님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겁니다. 이번에도 평일 대낮에 동물병원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판매 금액도 프로포폴 20병가량의 10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구입 당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손님이 약물 운전을 한 것까지 판박입니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던 원장 A씨는 지난해부터 경기 양주에 병원을 차렸는데 의정부 약물 사고 이후인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새로 오신 거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상주하지 않으신 것 같고 지난해 해당 동물병원 프로포폴 처방량이 매달 100병이 넘는 등 과다 처방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프로포폴 불법 유통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미국에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또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일었죠. 당시에 영상이 공개됐는데 체포 직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었다고 말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적한 도로, 검은색 SUV 차량이 반쯤 뒤집혀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몰던 차량입니다. 무릎을 꿇은 우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난달 27일 우즈가 차량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보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건 우즈.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대뜸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합니다. 골프 광이자 친분이 두터운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우즈는 소변 검사는 거부해 결국 체포됐습니다. 우즈 주머니에선 알약 2알이 발견됐는데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로 파악됐습니다. 우즈는 해당 알약이 평소 복용 중인 진통제라는 입장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우즈는 앞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다시 돌아온 오일 쇼크 대응 방안 짚어봅니다. 우리가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자동차죠.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차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2차 가격이 발표된 직후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넣으려고 운전자들은 한밤에도 줄을 섰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자동차 등 수송 부문입니다. 하루 평균 66만 배럴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석유 수요를 줄여야 할 때 가장 먼저 자동차를 고려합니다. 나아가 더 확실한 방법, 석유 없는 수소차입니다. 고압의 수소를 모두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5만 원어치 충전하면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값이 7천만 원이면 한 3,300 정도 지원금이 나오니까요. 촬영값도 충분히 좀 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건 충전 인프라 부족. 전국 충전소는 273곳인데 서울의 경우 10곳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많이 사는 데면 충전 시설도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야 되는데 수소차의 운전자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전기차도 성장이 지지부진합니다. 국내 등록 차량 100대 가운데 전기차는 3대가량, 수소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동 사태가 불거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 부각됐지만 에너지 안보,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수소차, 전기차가 유효한 수단이라 섭니다. 수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전기나 수소가 석유보다는 에너지원으로서는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특히 버스와 화물차 같은 상용차 부문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전체 등록 차량 중에 버스나 대형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되지만 이들이 전체 수송용 석유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오늘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사건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출석에 준비라도 하는 듯 민주당은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좀 지나면 이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원래 검찰 수사 이렇게 합니까? 자꾸 일부만을 그거를 마치 조작의 녹취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여야 모두 박 검사를 상대로 의혹의 실체를 따질 기세였지만 증인 선서 거부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선서 안 할 거면 나가라. 왜 선서를 강요하느냐? 여야가 대신 충돌했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유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건 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나가도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을 나가선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곧이어 국민의힘도 퇴장해 선서 거부의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박 검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청문회에 박 검사를 다시 부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게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은 물론 검찰 등의 고위직도 대폭 교체됐습니다. 3대 특검을 통해 임기 동안 있었던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사법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 사법 체계도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이 흐르는 중에도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바뀌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선고하며 통합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위를 벗었고 법정에서도 책임 대신 야당과 부하 탓을 이어갔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결국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가담한 인물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은 모두 합해 징역 103년에 달합니다. 관련된 모든 1심 재판에선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함께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수차례 헌법 소원을 냈고 1심 선고 후엔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거리에서도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 다음 달부터 내란 사건 2심 선고가 이어지면 올해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매듭지어야 했던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전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는 다른 결과에 주 의원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가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성, 합리성을 잃은 심사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컷오프 의결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주호영 의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 의원은 즉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슷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가처분은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어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재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로써 국민의힘은 6명의 경선으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대결할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여전히 여러 변수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엽니다. 청와대는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이번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표와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의제 제한 없이 대화가 이뤄질 거라며 여야정 대화 정례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던 제주 4.3. 오늘 78번째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반복되고 있는 4.3의 왜곡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린 추념식. 갓난아기 때 토벌대의 총살로 아버지를 잃은 77살 고계순 할머니가 눈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4.3 유가족이라는 연좌제 피해가 두려워 평생을 작은아버지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결정으로 비로소 친아버지의 딸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복되고 있는 4.3 왜곡을 엄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유족들은 4.3 왜곡으로 쓰라린 고통을 짊어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추념사를 낭독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4.3의 역사를 되새기며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념식장 밖에선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한 해 2,000건 넘게 발생합니다. 생계가 달린 일터에서의 범죄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고백해도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추가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슷한 일이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보K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A씨. 올해 초 병원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직장 야유회에서 모두 잠든 새벽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옷 속으로 손이 들어갔고 제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잠깐 멈추더니 진짜 너무 거침없이 하기. 고민 끝에 사흘 뒤 병원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관리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가해 남성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내 옷 속으로 손 집어넣다 만졌잖아요. 다 기억난다고. 저도 기억나요. 여기서 그만두면 펑펑 없어. 진짜. 병원은 곧바로 가해 남성과 분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꿨습니다. 술에 안 취했었고 만졌고 하지만 자기는 동의한 줄 알았다. 병원 내에서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되냐. 그때부터 진짜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3주 뒤에야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를 따라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퇴사도 하지 않고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 가해자 측은 KBS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는 건가. 눈물도 나올 것 같고. 최근 2년 동안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피해는 5천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6년 전 정부가 도심지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고층 건물들 바로 옆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년 전 정부는 이 쪽방촌을 허물고 민간 분양과 임대주택 등 1,2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쪽방촌 등을 정비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첫 사례라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입주 목표는 2023년. 이미 3년을 넘겼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임시거주시설이 마련돼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안 되고 밀리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갖고 좀 좋은 환경으로 되면 좋죠. 정비계획 수립 뒤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 넘게 걸렸고 이후 보상 절차도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사업 비용은 LH와 SH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지연의 배경이 됐습니다. 적자가 예상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업이 미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던 영등포구가 지분을 포기하면서 실시 협약이 늦어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힘지지 않는 사업이 되었고요. 새 완공 시점은 6년이나 미뤄진 2029년. 도심지 주택 공급이란 목표가 있어도 관계기관 간 조율과 사후 절차에 대한 치밀한 관리 없인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현실. 영등포 쪽방 사례가 보여줍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